반갑습니다. 6, 7학번의 하영선입니다. 제가 평소에 게을러서 동창회 모임에 잘 나오질 못하다가 모처럼 오늘 붙잡혀 오게 돼서 오래간만에 구본모 선생님, 여전히 건강하신 구본모 선생님도 뵙게 되고 또는 선배, 후배, 동료들을 만날 기회가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 세월 돌아가는 거로 보면 탄핵 문제나 트럼프 문제나 아니면 북핵 이런 것이 주요 화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간 생뚱맞게 인공지능과 세계정치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에는 약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적인 이유고 하나는 공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적으로는 조금 전에 공은희 대표가 얘기했듯이 작년에 이 AI 아바타를 하나 좀 만드는 게 어떠냐,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공은희 대표가 고생을 해가지고 아바타를 하나 제작을 하는 과정을 후배들과 함께 해서 저한테 전해준 계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공 대표가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차마 거절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거절했을 텐데 불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약간의 공적 이유도 있습니다. 이 AI나 인공지능 문제를 국제정치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관여하고 있는 띵크탱크도 최근 2, 3년 동안 내부적으로는 주로 AI를 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만,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AI를 대단히 기술적인 차원에서 전력 투구하시는 분들 또는 AI를 비즈니스 차원에서 다루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희 눈에는 조금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고, 반대로 실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쪽에서 인문사회나 또는 좁게 국제정치 이런 쪽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분들은 대단히 주저하고 있는, 이 분야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전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주저하셔서 가능하면은 조심스럽게 또는 비관적으로 보시고 싶어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두 가지의 약간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얘기를 잘 모르더라도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마 공적인 제 개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몇 마디 좀 할 것은, 그러면 AI가 얼마나 세상을 바꾸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재미있는 예 하나는 이런 건데, 키신저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백수를 하고 떠났는데, 물론 본인이 다 쓰진 않았겠죠. 구두로 하고 누가 받아 썼겠지만,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해 마지막 3편의 키신저로 나온 3편의 논문이 전부 다 AI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글 CEO였던 에릭 스미스가 미국 행정부에서 NSC AI라고 하는 방대한 보고서에 주관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는 결국 이게 CEO 차원에서 얘기해가지고 돼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설득을 했겠죠, 키신저를. 그러나 키신저는 키신저대로의 안목이 있으니까 오케이를 했겠죠. 근데 둘이 공조로 책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책을 냈느냐 하면
21세기의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알고 싶으면 AI의 세계 질서를 봐라 하는 것이 시작이자 끝인 책입니다. 약간의 과장이 있지만은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저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를 사실은 AI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세기사적인 문제라고 에릭 스미스하고 키신저가 공조를 했는데 저는 이 인공지능 문제는 단순한 세기사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사적인 어떤 변화의 전조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따라서 이것을 잘 읽어내는 개인이나 국가나 정치단체와 이것을 강구하는 그룹은 새롭게 다가오는 신문명사의 무대에서 여전히 주인공에 설 것이냐 아니면 엑스트라로 또는 무대에서 내려오냐 하는 것을 가름짓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흔히 세기적으로 나누지 않고 문명사적으로 보면 지난 약 3,000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도 3번의 꺾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전통적인 천하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천하국가 질서적인 그것이 19세기부터는 서양의 근대 국민국가 부국 강병이라고 하는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시스템에 들어와 있었고 그때 우리가 이것을 빨리 간추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민지의 비극까지 맞이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뒤집어지는 세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건 뭐 학문적으로 완결이 났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명명하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새로운 문명사적인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네트워크 국가, 이 복합 국가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그 경우는 근대가 가져다 준 것하고는 조금 다른 뭐가 다르냐면 전 뭐 편의상 다보탑에다가 불법으로 저렇게 제가 칠을 했습니다마는 19세기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던 것은 새롭게 안보나 번영 또는 이 부강국가, 부흥과 강국이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바뀌는 것을 채 못 읽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AI가 도래하고 있는 신문명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복합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첫 번째로는 맨 밑바닥에 바닥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문명사적으로 전통적으로는 만약 종교가 처음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다면 두 번째가 정치였고 19세기 이래로 경제가 기반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면 기술, 정보, 지식 파트가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됐고 그것에 아마 황태자격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AI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AI는 어느 한 특정 부분에 기술이나 또는 경제나 군사나 어느 한 특정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보지 않고서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이 21세기가 될지 22세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이 AI 혁신이라는 게 가져오는 새로운 모습의 세계 질서. 만약 도식으로 바꾼다면 뭐가 얼마나 바뀐다고 하는데 바뀌는 와중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데 간신히 우리는 주인공을 19세기 중후반부터 네이션 스테이트 중심으로 국가가 바뀌고 있다. 천하질서적인 모습에서 하던 것에 이해를 이루기 위해서 지난 한 세기를 살아왔고 아직 남북 분단으로 완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보다는 훨씬 복합적인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고 무대도 안보 번영 중심으로 간신히 짰더니 조금 전에 말하는 다보탑 모양의 복합적인 무대가 이미 우리를 찾아왔다.
그 안에서 연기도 여태까지는 대단히 좁은 의미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부터 훨씬 복잡한 연기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변화가 왔다는 거냐? 그러면 AI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를 축약적으로 그 AI의 발전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제정치 중에서도 우리가 익숙해 있는 군사나 경제에 어떤 충격을 지금 가져다 주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의 준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세 개의 변화를 다 충분히 숙지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핵입니다. 우린 굉장히 뒤늦게 핵무기라고 하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것이 하종가로 잘못하면 이부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북이 막판에 핵을 개발하고 또 뒤늦게 그것을 우리도 사야 된다고 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겪고 있는데 실제 이 시장은 어떻게 벌어지냐.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의 하나가 AI 뉴클리어 넥서스 또는 뉴클리어 AI 넥서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뉴클리어만 들여다봐가지고 세계 질서의 군사의 핵심은 읽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건 전통적인 핵의 시대죠. 지난 냉전 시대나 최근 7, 80년대를 보면 대강 계산하면은 한 미소가 5,000개 실제 배치되어 있는 거로 치면 한 1,50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뭐가 바뀌었다는데 AI가 들어와서 이해하시기 쉽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핵을 개발해야 되는지 모른다, 북의 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른다 하는 논의를 들으면서 핵을 한 반세기 동안 쳐다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AI 뉴클리어 넥서스는 어떤 딜레마를 가져왔냐면 미국 국방성 금년 들어서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 작은 기사가 떠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떠 있느냐 하면 B-61-13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한다. 그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대부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술핵의 내용은 B-61-13이 그 무기의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AI 이전과 이후에 따라서 왜 달라지냐? 전통적으로 이 한반도와 연관된 전술핵 무기는 W-88이라는 것을 미국이 국내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미국이 유사시에 장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는가? 결정적으로 바뀐 것은 두 가지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타겟에 대한 투명도와 AI를 매개로 해서 과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정확하게 읽고 있다. 그것은 바꿔 얘기하자면 가령 김 위원장이 한반도에서 드디어 전술핵을 쓸지도 모른다고 하는 방카에 앉아서 그 내부 논의를 시작하고 논의하고 그것에 따라서 미사일들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것은 24시간 추적 가능하다 하는 면에서 그 정확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투명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어쩌면 북은 상당 부분을 읽힐 수밖에 없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정확도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W-88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전술핵을 갖다 놨냐면 그걸 대체로 평양 부근에 떨어뜨릴 수 있다. 그냥 공중 투하해서 그것을 위협함으로 해서 북을 억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AI의 빠른 도입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B61-13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된 타겟을 때리는 경우에는 자연 낙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이던스 시스템에 의해서 지상이 아니라 지하 방카 밑까지를 내려가서 최소한의 작은 그 용량으로 그 부분 환부만 정확하게 타겟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전에는 W88 경우에는 그것이 하면은 서울이나 한반도나 나가서는 일본까지도 그 낙진의 위험에 걸린지 모른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AI를 매개로 한 B61-13이 위협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방카만 부실 수 있다. 전술핵으로. 북한 평양 시민조차도 핵의 위협에 그 공포로부터 반드시 그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우리는 별로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은 체감하고 있냐? 북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아냐? 저는 뭐 북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노동신문은 몰아서 가끔 봅니다. 북한 신문이 이례적으로 B61-13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무기체를 새로 바꾸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아마 군사질서 중에 새로운 지금 충격으로 오고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 과정에서 지난 이제 막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사실은 세월이 좀 지나서 기억에 남을 것은 젤렌스키가 아니고 AI를 매개로 한 드론의 등장입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드론은 대량 살상 자율무기 체계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드론을 매개로 한 지금 전역이 벌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어려운 또는 전쟁은 더 빨리 끝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조금 우리가 쉽게 상정하면 앞으로 내다보는 10년, 20년 또는 한 제너레이션 후에는 과연 공군전이 제트파이터의 싸움이겠냐 아니면 드론의 싸움이겠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 분야를 다루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드론의 싸움 전투기는 더 이상 그 효용성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의 파괴력은 훨씬 무의미해지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드론 자체도 뭐 처음에는 그 초보적인 것이었습니다만 AI가 장착됨에 따라서는 스스로가 자기가 그 타겟을 조정해가서 부시는 과정에 지금 들어와 있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AI 장착되지 않은 드론에 비해서는 파괴력 자체는 거의 배 이상의 지금 변화를 실질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도 아마 아침에 300대 소위 수함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벌떼 작전식으로 드론들은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300대를 띄우면 저녁에 러시아가 600대를 띄우는 전혀 다른 공군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군적인 변화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육군에도 이 마크 밀리라고 하는 퇴역 장성이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AI 군사 로봇이 현역 군을 대체하는 속도는 향후 10년 내지 15년 굉장히 빠를 것이다. 3분의 1은 AI 밀리터리 로봇들이 하게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경우에도 60만 대군이다. 북의 경우에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저는 인구 성장률이 지금 뭐 제로냐 마이너스냐 되는 속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어쩌면 이것도 격변하는지 모른다. 60만 중에
남자가 할 부분은 아마 3분의 1 정도일 것 같고 여성이 할 수 있는 부분이 3분의 1일 것 같고 군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AI 매개된 형태의 그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1은 AI 군사 로봇이 만약 들어온다고 한다면 전혀 우리가 상정하고 있었던 거는 다른 양상이고 적어도 지금 20대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세상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소위 커그니티브 워에 해당 인지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통적으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이 기본적으로 하다, 그 다음 해군이 늘어나고 1, 2차 세계대전 되면서 공군이, 그 다음에는 이 뒤늦게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보다 조금 진행되니까 이제 우주 스페이스가 들어와서 대강은 그런 속에서 군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1, 20년 동안의 치열한 논쟁은 인지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인지역은. 이 부분의 싸움이 앞에 얘기한 서너 가지 공간의 싸움보다 어쩌면 더 핵심적인 싸움이 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는 그것을 소박하게 인포메이션 워페어, 영어로는 그렇게 불렀는데 정보전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부르고 인지전이라는 형태로 부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드릴 겨를은 없고 한두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미중 간에 있어서 반드시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cognitive-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굳이 그것을 지능화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요한 차이는 역시 출발은 미국이 먼저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육해, 공군, 사이버, 이 우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으로 이 싸움의 공간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은 저기 말하는 소위 Third Offset Strategy 2014년에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중국은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도 왜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하는 지피하는 방법을 미국이 얘기하는 커그니티브 워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형태로 문제제기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고 제가 저걸 중국 자료들을 들여보면서 조금 섬뜩한 단어의 하나는 다른 표현을 하면 제뇌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뇌를 제압하겠다. 미국 쪽에서 하는 첨단과학 쪽에서 하는 것은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가장 최근으로 보면 세 가지가 이 커그니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뇌과 뉴로사이언스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객관적인 인포메이션이 뇌 구조 속에서 어떻게 내 지식으로 의식으로 바뀌느냐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뇌과학은 지난 20년 동안에 준혁명적인 지금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엄청난 양의 AI 매개로 된 형태의 빅데이터의 시대에 들어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 지구 80억의 인구의 보다 상세한 데이터를 우리가 언젠가는 가지게 될는지도 모르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흔히 말해서 알고리즘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80억이 어떻게 해서 인지하게 되냐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바깥에서 조정할 수 있는 매개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는 것이냐 하는 싸움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뭐 작금의 그 유튜브를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을 통해서 진실 아닌 진실에 우리가 접근, 자의반, 타의반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같은 것입니다. 근데 중국이 흥미로운 것은 중국은 왜 제뇌권이라고 부르냐? 조금 더 가겠다. 뇌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컨트롤할 수는 없냐? 하는 굉장히 복잡한 논의들을 그냥 농담 삼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논의들을 또는
그 내부적인 연구들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군사의 3대적인 그 변화라고 한다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AI가 들어서 첫 번째는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화, 그 관심의 대상은 역시 미중 간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뭐 바이든이나 지금 트럼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을 상대로 그 넓은 의미에서 그 경제 전쟁을 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것을 가령 디커플링 스트래티지로 중국이 사실상 특히 새 시대의 그 꽃이 되어 있는 AI 같은 첨단 기술을 격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기엔 전반적인 통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시도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실화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것은 소위 말하는 디리스킹 스트래티지입니다. 그 규모는 거의 10분의 1 사이즈로 다운사이징을 했는데, 따라서 그 군사적으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첨단 AI 반도체 기술들은 어떻게든지 통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은 격차는 유지되거나 또는 미국이 조금은 더 벌릴 수 있느냐? 그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강 숫자로 보면 세계 GDP가 미국이 28조 정도 된다 그러면 중국이 한 19조, EU가 한 18조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가 그러면 현상 유지되거나 더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동안은 디리스킹이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중국 경제가 상당히 흔들릴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여전히 그 일정한 그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딥시크 같은 것이 적지 않은 충격으로 미국한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미중 관계를 리딩하는데 AI를 들여다보지 않고 리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세계 경제가 가져다는 두 번째 그 도표의 하나인데, 버스턴 컨설팅 클럽이 작년 말 금년 초에 자그마한 보고서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를 끌었던 리포트입니다. 그 중에 도표만 제가 샘플로 뽑았는데, 미중 관계에도 AI가 결정적인 문제지만은 슈퍼파워와 미들파워, AI 슈퍼파워와 AI의 미들 관계, 그리고 AI 글로벌 사우스, 이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겪고 있는 세계 경제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도표화한 것이죠. 뭐 불행 중 다행인지 모릅니다만은 저 사람들의 그 기준은 뭐를 잡았냐면 앞에 맨 밑에 써 있는 6개의 인덱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비교적 좀 복잡한 인덱스죠. 스탠포드 같은 데서도 비슷한 작업을 합니다만은 그런 데들은 약간 단순 인덱스에 비해서 이 캐피탈 파워가 어느 정도 되냐, 탤런트, 그다음 특허, 데이터, 에너지, 컴퓨팅 파워 6개의 항목을 약간 자기 주관적인 그 점수를 매긴 거죠. 예를 들어서 탤런트 매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의 AI 전문가 2,000명을 대강 선정을 하고 그 중에 각국이 얼마나 그 중에 국적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한 겁니다. 예상대로 US, 차이나가 압도적으로 상위. 그 다음에 EU, 일본, 한국, 그러고는
UAE하고 사우디, 중동에서 7개의 주요한 국가군이 나타납니다. 단 이제 중요한 싸움은 US와 차이나도 이거 관계시 줄어드느냐 아니냐, 아까 딥시크나 이런 것을 두고 굉장히 치열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한 US, 차이나와 나머지 소위 말하는 AI 미들 파워의 간격은 줄어들 것이냐 아니냐. 비례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는 있겠죠. 미국과 중국과의 그 격차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쪽에서도 딥시크는 약간의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가지고 중국이 가성비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는 새로운 실험이 진행된다 그러면 어쩌면 그 다음 그룹에 들어있는 나머지 5개국이 그와 비슷한 모색을 만약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복잡한 문제는 등장하겠죠. 단 문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만큼이 생태만큼을 AI 미들 파워가 과연 가지고 있냐. 현실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가령 AI 특히 이 최근에 생성 AI와 연관돼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뭐 삼성, LG, SK 등등 몇 개 소규모의 그 노력인데 중국이 가지고 미국하고 추적했던 것에 비하자면 아마 미들 파워가 슈퍼 파워로 구분되는 것의 싸움은 훨씬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 기본 전략적인 맥락에서는 일단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인덱스에 관한 간략한 설명들입니다. 얼마나 미중에 집중되어 있는가, 연구 인력이 2,000명 중에 라지 랭귀지 모델 점유율도 보면 미국이 57%, 중국이 15%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나머지의 차이는 상당히 나는 것이죠. 이것은 R&D 투자율, 소위 경제 투자의 그 역량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 1, 2위의 슈퍼파워 다음에 AI 미들 파워 중에는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세계 경제에서의 위기는 그러면 AI 슈퍼파워와 AI 미들 파워 다음에 AI 글로벌 사우스는 어떻게 되냐. 이 격차는 사실은 더 벌어질 위험성이 있다. 지금같이.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 하나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직면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이미 AI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위 저는 그걸 공치라고 부릅니다만은 거버넌스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어쩌면 그것은 국제정치 영역이죠. 그것을 다루고 있는 기술이나 AI 전문가나 또는 AI 비즈니스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어려운 것은 저기 보다시피 AI를 조정할 수 있는 어토리티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것은 성격이 국가나 국제 조직만 달라붙어가지고 될 일이 아닌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사회나 또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함께 달라붙어서 그 돌파구를 모색하지 않으면은 쉽게 그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죠. 그런 것에 이제 구체적인 예로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 종합판에 해당하는 것은 비교적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세계의 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유엔에서 보고서를 지난 9월에 생산하면서 7개의 그 권유사항 같은 것을 세계 정치의 주도국들이나 미들 파워나 글로벌 사우스한테 제기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비슷한 것들이죠. 시간이 이미 늦었다. 빨리 인터내셔널 사이언티픽 패널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아까 말한 4개가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공치적인 모델을 어떻게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가. 거기서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미중 간의 미들 파워의 문제는, 글로벌 사우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AI가 가져다 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AI를 전공하시는 분들하고의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해보면 늘 그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철학이나 종교를 하시는 분 중에 AI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동시에 제대로 읽어내는 안목의 그 창출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쩌면은 미래 사회에 있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는지 모른다. 대표적인 것들이 가령 철학 쪽에서는 해석학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하는 말은 상당 부분은 동의한다. AI가 가져오는 세계가 인간에게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카핑하고 있는 휴먼 인텔리전스는,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AI적인 그 능력과 동시에 또 다른 능력들 부분도 존재하고, 그것이 인간들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종교를 하는 분들도 뭐 대표적인 게 세상을 떠났지만은 데알샤르덴 같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AI가 끝까지 발전해 가는 경우에, 이 AI가 발전을 하면 2022년 11월에 생성 AI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변혁의 시기고, 더 놔두면은 슈퍼 인텔리전스가 인간을 넘어서는 그 인텔리전스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 아마 그것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신에 의해서 새로운 스피어를 우리가 만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고민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들을 잘 종합해서 우리가 진짜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뒤늦게 그 AI 국가위원회라는 것이 40인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제가 그걸 보고 한마디 코멘트 했던 거는, 그 40인 중에 8, 90%가 AI 전문가와 AI 비즈니스가 모여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후진 모델밖에 안 된다.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모델링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란 얘기냐. 흡사 에릭 스미스가 왜 키신저와 공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첫 번째는 인간지능하고 인공지능을 연계한, HI와 AI를 연계한 복합지능혁신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AI가 이미 가져다주는 세계 군사질서나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에 준혁명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논의를 하자. 우선 핵무기를 개발하자. 북은 북대로, 북이 만약 핵을 개발하지 않고 대만처럼 TSMC를 지난 한 제너레이션 동안 개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저는 생산적인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TSMC 한다고 뭐 생션을 하겠어요? 또 그에 상응해서 우리는 이제 이부주가 될지 모르는 이 전술핵을 뒤늦게 사냐 마냐를 가지고 전 국가가 모여서 논쟁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한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에 관한 것이고, 네 번째는
최근에 와서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K가 들어가는 문화가 많이 활성화됩니다만은 하드 파워적으로 한국에 적어도 세계 AI 7위권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의 문제고, 다섯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을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큰일이다, 인구가 줄어서. 근데 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문명사적인 AI의 변화에 첨단 기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방식의 대응 양식이 사실은 새롭게 우리가 논의 대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것을 컨트롤하기 위한 유엔을 비롯한 이런 것을 공생 질서를 짜자 그러는 경우에 왜 미들 파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AI 슈퍼 파워는 자기 인트러스트가 걸려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반대로 AI 글로벌 사우스는 하드 파워가 전혀 따라오는 속에서 목소리만 낸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묶어내서 모델링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모처럼의 우리한테 주어진 문명사적인 과제인지 모르는데, 비극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얘기에 전심전력하기보다는 다른 일로 지금 국내 문제, 남북한 문제, 또는 새로운 트럼프 정부와의 싸움 문제, 이런 것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사이 속에서 정말 문명사적인 변화의 모처럼의 기회를 일실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첫 번에 얘기했듯이 19세기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니까 식민지가 찾아왔던 거나 마찬가지로, 식민지까지는 AI 식민지 시대가 오지는 않지만은 모처럼 보다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한국이 주변적인 역할을 또 한번 맡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아주 낙관적으로 제가 전망하지 못하는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